자, 오늘은 순환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소화계에 대해서 배웠죠. 소화계는 소화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음식을 우리가 흡수하기 위해서 잘게 쪼개는 과정, 그걸 소화라고 한다고 했고, 그것과 관련된 기관들의 모임을 소화기관계, 줄여서 소화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영양소를 흡수했으면 이제 온몸의 조직세포에 이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될 텐데요. 그 흡수한 영양소를 온몸의 조직세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를 혈관과 혈액이 그 역할을 담당하죠. 그 혈관과 혈액으로 이루어진, 그 심장으로 이루어진 이 기관들을 순환계라고 합니다. 자, 순환계, 혈관, 혈액, 그리고 심장으로 이루어진 기관계를 순환계라고 한다. 자, 순환계에 대해서 첫째 먼저 혈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혈액. 피죠. 이 혈액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혈구들과 혈장으로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고요. 혈구는 또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혈구, 적혈구, 백혈구, 혈소탄,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혈구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지 이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죠. 자, 적혈구는 말 그대로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이제 적혈구라고 하는데 혈액이 붉은 이유와 화성이 붉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붉은 이유 같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적혈구는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 납작한 원반 모양처럼 생겼다. 형태가 이렇게 일정한 모양인 것은 적혈구뿐입니다. 백혈구나 혈소판은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그리고 적혈구 하는 역할은 뭐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 있는데 그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결합하여 산소를 이동시킵니다. 다음 백혈구. 백혈구의 모양은 일정치 않지만 이렇게 아메바처럼 생긴 모양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유일하게 세 가지 혈구들 중에 유일하게 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의 가장 중요한 역할, 백혈구의 역할은 뭐냐? 식균 작용을 담당합니다. 식균 작용. 균을 없애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소화계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위에서 위산, 염산이 살균 작용을 했었었죠. 마찬가지로 비슷한 원리로 백혈구가 균을 잡아먹는 식균 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백혈구의 양이 증가해서 그 균을 잡아먹기 위해서 백혈구의 양이 증가하겠죠. 다음 혈소판. 혈소판은 크기가 제일 작다. 책에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혈소판도 형태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형태가 일정한 적혈구, 그 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백혈구. 각각의 셋 중에 어떤 게 해당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이 굳어서 딱지가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출혈이 생기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혈소판의 역할은 혈액 응고를 담당한다. 그리고 혈장. 혈장은 혈과 구별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혈액을 볼 때, 피를 볼 때 그냥 전부 다 붉은 색깔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분해 보면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으로 나눌 수 있고요. 이 혈구들은 혈장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원심 분리라는 건 뭐죠?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서 밀도가 큰 것들을 바깥쪽 방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원심 분리기죠.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혈구와 혈장을 구분해 보면 혈장은 노르스름한 투명한 액체에 해당하고 혈구는 이제 적혈구 때문에 전부 다 붉게 보일 겁니다. 자, 혈액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혈액이 영양소와 영양소와 그다음에 기체, 이산화탄소, 산소를 운반시킨 역할을 해주는데 그 원동력이 돼주는 게 심장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심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화기에서 사람 몸을 그려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침 속에 있는 아밀레이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펩신, 그 다음에 이자에 있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차근차근 소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외웠듯이 마찬가지로 이 순환계에서 반드시 그림을 그려서 외워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심장을 한번 그려보죠. 심장 그려보면 심장은 하트 모양으로 단순화시켜서 그립니다. 하트의 모양의 무게가 당연히 심장에서 왔겠죠. 심장의 모양을 단순화시켜보다 보면 이 하트 모양과 유사하게 보이죠. 자, 심장을 이렇게 네등분합니다. 네등분해서 심실이 좀 더 커야 되는데 그림상으로는 좀 심방이 더 크게 나왔네요. 위쪽에 있는 거를 심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앞에서 사람을 관찰한다고 했을 때 그 관찰 대상이 되는 사람의 왼쪽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좌심방, 아래쪽에 있는 걸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자, 단계적으로 쭉 그려보면서 하나를 완성해 갈 텐데요. 심방에서는 항상 심실로, 좌심방에서는 좌심실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우심방에서는 우심실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이 이동하는데 이게 뻥 뚫려 있지 않고요. 막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게 막혔다 열렸다 이렇게 작동합니다. 이 막을 뭐라고 하냐면 판막이라고 합니다. 모든 판막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정맥에도 판막이 있는데요. 판막의 역할은 한 방향으로만 혈액을 흐르게 해준다. 또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한다. 이런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좌와 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절대 이게 서로 섞이지 않게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방에서는 심실로 이렇게 무조건 혈액이 이동한다. 혈액의 방향은 무조건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 거꾸로 흐르는 걸 우리가 역류라고 하고 그러한 역류를 방지하는 게 판막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혈액이 빠져나갑니다. 좌심실에서는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들어오면 심실에서는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심장 밖으로 혈액이 빠져나가는데 이 혈액이 빠져나가는 신장을 기준으로 신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이걸 전부 다 통칭해서 뭐라고 부르냐? 동맥이라고 부릅니다. 혈관의 이름과 혈액의 이름은 다릅니다. 우선 제가 선생님이 설명한 게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한다. 그런데 동맥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동맥은 뭐라고 하냐면 온몸으로 나간다고 해서 대동맥이라고 불러줍니다.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으로 혈액이 나갑니다. 나가는 혈액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온몸에 가겠죠. 온몸으로 가는데 이 온몸에 있는 각각의 조직세포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 대동맥이 여러 갈래 길을 뻗어서 최종적으로는 모세혈관처럼 아주 작아진 다음에 온몸 조직세포에 전달이 됩니다. 자, 그 매우 가늘게 여러 갈래 길을 뻗어진 이 모세혈관을 책에 보면 이제 그물망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온몸의 모세혈관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의 모세혈관을 거쳐서 여기는 이제 조직세포와 온몸의 모세혈관은 조직세포와 접혀 있겠죠. 그래서 조직세포로부터 노폐물을 받아오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고 모세혈관에 있는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산소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교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교환이 끝나서 이제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얻어왔겠죠. 그럼 이걸 다시 심장으로 가져옵니다. 어디로 들어오냐? 이렇게
우심방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 혈관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이 되겠죠.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했다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우리가 전부 다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건 온몸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를 대정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정맥을 통해서 이제 우심방으로 들어오죠. 심방에서는 항상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심실로 간다고 했죠. 그래서 우심방에서는 우심실로 혈액이 진행합니다. 이렇게 우심실로 들어온 혈액은 다시 빠져나갑니다. 심장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온 혈액 속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겠죠. 조직세포에서 받아온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있을 테니까 이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 폐를 통해서 갑니다. 이 부분이 그림이 겹쳐지는데 잘 생각할 수 있겠죠? 폐로 갑니다. 폐. 우심실에서 혈액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동맥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동맥. 그런데 폐를 향해서 가는 거니까 목적지가 폐죠. 그래서 이걸 폐동맥이라고 불러줍니다. 폐동맥을 향해서 혈액이 갑니다. 목적은 뭐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고 그다음 부족한 산소를 다시 얻어오기 위해서 가는 거죠. 폐의 폐포 속에 있는 이제 호흡기관계, 호흡계에서 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폐는 아주 작은 공기주머니 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겠죠. 폐에 있는 폐포의 모세혈관. 모세혈관까지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이제 산소를 받아왔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배출했으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데 이렇게 좌심방을 향해서 들어옵니다.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정맥이라고 한다고 했죠. 폐에서 오는 거니까 이걸 폐정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폐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은 산소를 많이 갖고 있겠죠. 이산화탄소를 폐에서 교환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많이 방출하고 부족했던 산소를 많이 머금은 그런 혈액이 되겠습니다. 그 혈액을 이제 다시 온몸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는 순환을 우리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혈액이 순환을 해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장마비가 생기면 이 순환이 안 되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이 흐른다라고 하는 이 순서를 우선 본인이 직접 그려서 이 순서를 확실하게 외워줘야 되겠고요. 쌤이 이걸 안 보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좌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네 개의 심장에 있는 네 개의 영역 중에 어디가 가장 강한 압력을 갈 수 있냐?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이 어디에 가장 많이 붙어 있냐? 온몸으로 혈액을 펌핑해주는 이 좌심실이 가장 두꺼운 근육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좌심실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해줍니다.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 우심실, 폐동맥, 폐에 있는 모세혈관, 폐포에 있는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고 있다. 이 순서를 반드시 알아놔야 된다. 자, 이 순환이 좌심실에서 시작해서 좌심방으로 끝나면 한 사이클이 끝나는 거죠. 다시 또 좌심실로 가게 되니까. 근데 이 순환을 심장에서 나가서 다시 들어올 때까지를 한 사이클로 생각해 보면 좌심실에서 나가서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을 거쳐서 우심방으로 딱 들어오죠. 이러한 순환, 이러한 하나의 순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온몸 순환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어떻게 되는지 직접 여기다 적지 않아도 되겠죠? 그냥 말로 해보겠습니다.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오심방 이렇게 가는 순환을 온몸 순환이라고 한다. 과거 이걸 체순환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몸체를 써서 몸으로 순환한다, 온몸을 순환한다 이런 의미에서 체순환 또는 온몸 순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서 들어온 피가 다시 한번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가죠. 그래서 오심실로부터 폐동맥, 폐인후 모세혈관, 폐정맥, 좌심방까지 오는 이러한 순환을 심장에서 나가서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순환을 온몸 순환과 비교해서 폐순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우선 순서를 외워야 되겠죠? 외우고 두 개로 나눴을 때 온몸 순환과 폐순환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거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혈관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잖아요. 동맥이란 게 무엇이냐, 정맥이란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설명했고, 대동맥, 폐동맥, 대정맥, 폐정맥 이렇게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건 혈관의 이름이죠. 혈관의 이름은 심장에서 나가냐 들어오냐,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오냐 이거에서 정맥, 동맥이 결정되고, 어디로 온몸으로 가느냐 폐로 가느냐에서 그 앞에 동명수식어가 붙죠. 자, 그런데 혈액에 대한 이름도 있습니다. 혈액에 대한 이름은 무슨 혈 이렇게 붙여주는데요. 자, 동맥 혈이라는 이름이 있고 정맥 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건 혈관이 아니라 혈액에 대한 이름입니다. 어떤 혈액, 어떤 피가 동맥혈이냐, 어떤 피가 정맥혈이냐를 알아봅시다. 자, 동맥을 지나는 동맥에 흐르는 피는 동맥혈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혈액을 이렇게 나눠서 따로 알 필요가 없겠죠. 동맥에 흐르는 피가 정맥혈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동맥에 흐르는 피가 동맥혈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이런 혈액 이름을 따로 알아놔야 되는데요. 자, 동맥혈은 어떤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하냐? 동맥혈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이산화탄소를 적게 포함하고 있는,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혈액을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정맥혈은 산소가 적게 있는 혈액이 분명히죠.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있는 그런 혈액을 정맥혈이라고 한다. 쉽게 생각해서 동맥혈은 깨끗한 피, 그리고 정맥혈은 더러운 피,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혈관에 어떤 혈액이 흐르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려면 산소를 받아들인 혈액이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겠죠. 산소를 어디서 받아들입니까? 폐에서 받아들이죠.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온 혈액은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고 그거는 동맥혈이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폐정맥에 흐르는 혈액이 되겠죠. 폐정맥에 흐르는 혈액은 산소를 바로 폐에서 받아온 상태니까 폐정맥에는 정맥이지만 동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혈액이 쭉 갑니다. 폐정맥, 좌심방, 좌심실, 대동맥까지 단순히 이동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절반을 쫙 나눠서 이쪽은 전부 다 동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동맥을 거쳐서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잖아요. 온몸의 모세혈관에 이제 산소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뭘 받아옵니까? 조직세포에서 세포호흡 결과가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겠죠. 그러면 이제 산소를 전달해 줘버렸으니까 산소가 줄어들게 될 테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대정맥에는 무슨 피가 흐른다? 정맥혈이 흐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온몸에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받아온, 즉 산소를 많이 줘버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받아온 대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릅니다. 당연히 오심방, 오심실, 폐동맥도 단순히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맥혈이 쭉 흐릅니다. 또 주의해 줘야 될 게 폐동맥은
동맥이지만 정맥혈이 흐른다. 이산화탄소 많은 더러운 피가 흐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혈액이 쭉 가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많으니까 산소를 받아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겠죠. 어디서 보내니까 이 폐에 있는 폐포의 모세혈관에서 그런 일을 일어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동맥혈, 정맥혈까지 알아봤습니다. 동맥혈, 혈액의 이름을 이렇게 붙여준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고, 자,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순환을 할까요? 심장이 강한 근육으로 이렇게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펌핑을 해준다고 했죠. 펌프질을 해주는 그 힘에 의해서 혈액이 이동합니다. 펌프질을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동맥을 만져봤을 때, 손목이나 여기 동맥을 만져봤을 때 맥박이 뛰는 걸로 우리가 펌핑을 해주는 그 주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이 손목이나 이 목 부분을 만졌을 때는 맥박이 느껴지지만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온 이 혈관을 만졌을 때는 맥박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심장에서 수축 이완을 반복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가해주는 힘은 동맥에는 이 힘이 이 압력이 전달이 되지만 모세혈관을 거치면서 그 압력은 다 상쇄돼 버립니다. 전달이 끝까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맥에서는 심장에서 밀어주는 이 압력이 전달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정맥에서는 혈액이 밀어주는 힘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되니까요. 혈액이 반대 방향으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반대로 역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형태로 뭐가 있냐? 아까 맨 처음에 심실과 심방 사이에 뭐가 있다라고 했었죠? 판막이 있다라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정맥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정맥의 판막이 생긴 형태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자, 정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정맥 사이사이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막이 있다는 거죠. 막이 한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압축시켜주면 이건 정맥은 근육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막 움직이면서 이 혈관들을 움직여주겠죠. 그러면 혈관이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압력을 받으면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할 겁니다. 혈액이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아랫부분은 이 판막에 생긴 모양에 의해서 액체가 아래쪽 가려고 하면 이게 닫히겠죠. 입구가 닫힐 테고 위쪽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 보입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혈액이 이동하면 열리겠죠. 그래서 압력을 가했을 때 아래쪽은 닫히고 위쪽은 열려서 이동한 다음에 다시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이놈이 팽창할 수 있습니다. 팽창하게 되면 이 액체의 압력이 이 안에 있는 이 칸에 압력이 낮으니까 밖에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혈액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다 보면 이쪽이 막히게 되고 이쪽은 들어오면서 열리면서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혈액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혈액순환을 잘 해주기 위해서는 무엇을 많이 하라고 합니까? 운동을 많이 하라고 하죠. 운동을 하면 이 정맥 근처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움직임이 되면서 이걸 많이 쫙줬다가 팽창시켰다가 짜줬다가 이렇게 팽창시켰다 이런 식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방향으로 혈액이 흐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판막이다. 자, 판막은 어디에 있다? 정맥에 있습니다. 물론 심장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맥에는 판막이 있다 없다? 동맥에는 판막이 없다. 왜냐하면 심실에서 가해지는 강한 압력으로 혈액이 흐를 수 있기 때문에 동맥에는 판막이 필요가 없다. 자,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순환계에 대한 흐름을 잡았고요. 이거를 AF 용지에 직접 그리면서 이 형태로 우선 기본적으로 그려줘야 되겠죠.
아무것도 보지 말고 이건 전체를 외워둔 다음에 아무것도 보지 말고 백지에다가 이 그림을 그리는 백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